예, 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하루의 정치 뉴스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뉴스 인해 아나운서인데요. 오늘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이 좋아하고 제가 좋아하고 교수님이 좋아하는 이우영입니다. 너무 기분이 업되셨어. 네. 네. 그렇죠? 네. 오래간만에 그냥 한번 얘기해봤더니 네. 아주 반응이 좋아요. 네. 예. 제가 또 반응하면 또 물론 그렇지만 이제 네. 스스로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거는 일반적인 반응하고 좀 다른 반응이죠. 네. 예. 자존감이 높다고 해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것보다는 하여간 뭐 네, 그런 걸로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10월 일주일 쉰다 그래도 이우영 아나운서는 못 쉬죠. 그죠? 내가 악담을 한 건가 지금? 촌철살인이십니다. 예. 그럴 때는 네. 차라리 저한테 욕을 해주시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예. 근데 그렇죠. 일주일을 못 쉬고 며칠은 쉴 거 아니에요, 그래도. 네, 근데 저는 그 큰 집이 서울에 있기도 해서 명절에 어디 가지도 않아서 오히려 그 근무를 일부러 명절에 몰아서 하기도 합니다. 다른 주말에 쉬고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듯한 모습을 일부러 보여줌으로써. 정확합니다. 그죠? 네. 예, 딴 사람의 어떤 그 미안함과 동정심을 일으킨과 동시에 윗사람한테도 좀 잘 보이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다기보다 이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네, 그런 거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네.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예. 네. 아니, 일석이조 그게 일거양득 그런 의도가 왜냐면 그런 걸로- 사회생활을 잘하잖아. 그런 걸로 그죠?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걸 오늘 그런 걸로 정리하는 게 맞네. 네. 자, 근데 그 또 정리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예. 정리할 게 하나 더 있죠. YTN 라디오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신율의 뉴스 장면 승부는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제명안이 부결로 정리된 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네. 정리하는 거. 예. 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가 오늘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의혹으로 제소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 징계안 부결을 했습니다. 표결에서 제명안에 대해 위원 6명 중에 찬성 3표, 반대 3표씩 나와서 찬성이 과반에 미달되면서 부결이 된 건데요. 윤리특위 1소위원회는 여야 의원이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무기명 투표에서 과반인 4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3-3이 나와서 이제 부결이 된 건데요. 앞서서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김 의원에 대해 제명을 권고한 바 있어서 당초 자문이 권고대로 제명 의결이 유력했는데 지난 22일이었죠. 김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기류가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일단 더불어민주당 측 위원 3명이 모두 반대에 투표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난 20일에 이제 김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을 하자 이게 1소위 표결 직전이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측 위원들이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면서 표결이 연기가 된 건데요. 김 의원이 이미 총선 불출마를 선언을 했는데 제명까지 하는 건 과하고 똑같이 코인 거래 논란으로 제소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과의 형평성이 맞아야 한다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1소위원회에서 제명안이 부결되면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소위에선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논의되지 않는데요. 앞으로 여야가 협의해서 징계 수위를 낮춰서 새로 추진하거나 부결된 제명안을 전체 회의에 다시 회부하는 등 2가지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일단 민주당은 김 의원에 대해 제명보다 한 단계 아래인 30일 출석 정지 징계안을 새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윤리특위 징계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그리고 의원직 제명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소위원장인 이제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앞으로 지도부와 상의를 하고 여야 협상을 계속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김 의원의 처벌 수위는 어느 것이 적당한지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결국 김남국 의원의 제명안이 부결이 된 건데요. 이번 부결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뭐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할 거예요. 사안 처리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의원 수가 상당하고 네. 왜 김남국 의원만 얘기를 하느냐. 그런데 이제 사실 이 케이스가 좀 다른 특징도 가지고 있죠. 김남국 의원이 상당히 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상당 금액의 이 돈을 굴리고 있었다라는 그런 측면이라든지 그리고 금액이 지나치게 많다라든지 이런 측면은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뭐 이 얘기는 하도 많이 해서 뭐죠? 국회 열리는 동안 코인 거래했다 뭐 이런 얘기는 그쵸. 뭐 많이 해가지고 제가 반복할 이유가 없는데 단지 저는 여기서 주목하는 게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이른바 체포동의안이 넘어왔을 때 그 체포동의안을 부결한 경우는 그 부결의 대상자는 100% 민주당이었어요. 민주당 의원들. 물론 민주당 의원들이 전부 체포동의안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전부 부결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네. 부결된 케이스의 100%는 민주당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경우에 100%는 국민의힘이에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 중에서 가결된 케이스가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오리지널 민주당 의원이지만 다른 하나는 민주당 의원이었다가 탈당한 이론적 무소속 의원. 네. 이론적 형식적 무소속 의원한테는 이제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는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자 부결된 건 전부 민주당 의원이에요. 그다음 이것도 또 부결됐어요. 자 그리고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요새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암만 뭐라고 얘기를 해도 국민들은 방탄 전문 정당, 방탄 민주당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이미지 관리가 어렵게 됐다. 정당이나 정치인의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이거는 누적의 결과거든요. 그런데 지금 축적 누적된 것을 보면 이건 뭐 방탄 말고는 별로 생각나는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이거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앞으로 그게 굉장히 딜레마다. 여기서 민주당이 한 가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정치는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야 이거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길게 설명하잖아요. 첫째, 그거 들어줄 국민도 없어요. 예? 그리고 둘째, 그렇게 설명해봤자 복잡하게 이런 케이스도 있고 이 케이스도 있어서 사실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봤자 그거에 대해서 또 이해를 하는 국민도 거의 없습니다. 생업에 지금 바쁜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언제 정치인들 얘기 듣고 그거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까? 정치인은 그냥 확 느끼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실 본인들은 또 여러 가지 할 말이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국민들은 상당히 부정적 이미지를 가질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졌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수협 회장은 후쿠시마 처리수라고 부르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부에서 용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의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오염수 용어 변경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마치 오염수가 방류되고 있다. 핵폭탄과 같다는 논리는 전혀 안 맞는 것이라면서 오염수가 방류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기준에 의해서 처리된 그 오염수가 방류되는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국제원자력기구가 이야기하는 알프스를 거쳐서 처리된 오염수, 저는 이것이 과학적으로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염수 처리수 이런 입장도 일부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혼재되어 있는 것 아닌가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분명한 건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IMF 사태를 빗대기로 했는데요. 1997년 외환위기에 나서서 IMF의 지원을 받고 했는데 그 후에 수십 년간 우리는 IMF 사태라고 부르고 있다. 외환위기는 IMF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오히려 IMF가 지원해서 외환위기를 해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IMF도 외환위기 차라리 나요.
그 IMF 터졌을 때 IMF가 터지면 큰일입니다. 아, 네, 맞아요. 근데 IMF 터졌을 때 맨날 그랬잖아요. 네. 예. 일단 오염수라는 용어에 대해서 이전부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지난주에 뭐 오염 처리수, 처리 오염수 뭐 이런 얘기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한 총리가 직접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용어가 그럼 변경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글쎄요, 뭐 그거는 국민들의 의견에 따라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처리수라고 쓰고 있고요. 네. 일본도 처리수라고 쓰고 있고 그리고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처리수라고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빠서 그냥 오염수라고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만 오염수라고 쓰는 것은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오염수라고 썼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사실 설이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제가 뭐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긴 뭐하지만 1950년대 후반이라는 얘기가 있고 66년부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1993년에 끝난 건 확실해요. 뭐가 끝났는지 아세요? 소련 말씀하시는 맞아요. 건가요? 네. 구소련 그러니까 그 이후 러시아로 바뀐 이후에도 우리나라 울릉도 인근의 동해 해역에다가 이 몰래 이 막대한 양의 핵 폐기물을 그냥 버렸거든요. 그거는 처리도 아니고 그거는 오염도 아니고 그냥 오염된 핵물질이에요. 방사능 물질을 그냥 버렸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과 일본의 지금 행위를 동급으로 할 수 있느냐. 첫째 차이가 러시아는 그때 당시에 몰래 했고 예? 일본은 지금 공개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 몰래 하는 것과 공개하는 거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공개가 됐을 때에는 엄청나게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상당히 신경을 써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뭐 처리 오염 처리수, 처리 오염수 뭐 어떤 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처리자가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절차적으로 맞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처리라는 글자가 들어감으로써 국민들의 걱정이 과대한 공포로 진화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누가 이득을 보느냐? 정권이 이득을 보느냐? 아니에요. 수산업자, 횟집 사장님들, 예? 어민들 이런 분들이 이익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볼 때에는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고려하는 이유가 뭐 야당은 또 아마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뭐 그 친일 본색이 드러났다는 등 뭐 일본 정부의 대변이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데 정부가 이 고민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변한 이유가 아니듯이 여태까지 얘기한 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과대한 공포를 갖지 않아서 어민들, 수산업자들, 횟집 사장님들이 큰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고민도 전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봐요.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 관련 소식인데요. 최근에 흉악 범죄가 정말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형 집행 여론이 그래서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교정기관의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서울구치소,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 등 사형 집행 시설을 보유한 4개 교정기관의 관련 시설을 제대로 유지하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건데 최근 신림동 성폭행 살인도 그렇고 서현역 칼부림 등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려는 취지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사형제가 존속되고 있어서 시설 점검은 통상의 임무다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고 하고요. 실제 집행 계획까지 염두에 둔 지시는 아니라고 합니다. 한 장관이 지난달 국회에 출석을 해서 사형 집행에 대해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다면서 신중론을 편 바 있는데 사실 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서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딴 흉악범죄에 대한 수사 혹은 재판 절차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범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사형 집행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영 아나운서 그 OTT 그게 원래 저기 공중파 방송에 들어갔는데 국민 사형 투표라고 네, 알아요? 연진이 나오는 임지연 씨 나오는 네.
그 네. 글로리를 굉장히 인상 깊게 봤구나. 글로리가 또 저희 회사에서 찍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네. 그 기상캐스터. 네. 맞아요. 제가 그 당시 근무를 했는데 아, 알아보지 못하고 말도 못해. 너무 안타깝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말도 안 나오죠. 네. 그렇구나. 네, 제가 그날 근무 중이었고 근무 중이었는데 저기에 연진이가 왔는데 멋지다 연진아 한번 해줬어야 멋지다 되는데. 연지다. 네. 박수 쳐이죠. 네. 근데 그 국민사연투표 그 드라마를 보면 거기 개탈이 나와요. 이제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개딸이 아닙니다. 절대 개탈입니다. 네. 개탈이라는 개의 탈을 쓴 사람이 이제 나와가지고 저걸 하는데 이게 사실 곧 시청률이 목요일 날 제일 높아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는 OTT에서 보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사적 복수라는 문제예요. 근데 이 사적 복수의 테마가 사실 지금 연진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글로리도 그랬죠. 글로리도 그렇고 네. 이게 지금 이런 드라마들이 굉장히 인기를 끄는 이유가 뭐냐를 사실은 지금 사법당국과 준사법당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과 같은 이쪽에서 저는 좀 상당히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이 법에 의한 그리고 법에 의한 어떤 그 범죄의 단죄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형 문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사형제도 폐지 주장하는 사람들 뭐냐면 첫째 오판의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10년 20년 후에 범인이 그렇죠. 잡혔는데 알고 보니까 진범은 따로 있었는데 이 사람 죽었다. 어떡할래? 이거 얘기하고요. 두 번째 논리는 뭐냐면 사형 선고가 떨어지면 사형수들은 뭐냐면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보다는 자신의 죽음을 앞둔 자신의 처지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네. 죽음에 대한 공포만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정의 본래의 목적 이 사람을 이 교화시키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게 만들지 못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해가지고 사형제를 폐지하자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두 번째 것부터 얘기를 한다면 이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들이 물론 지금 우리나라에 제 기억으로 한 60-70명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뉘우친 사람도 있겠죠. 근데 연쇄살인마들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선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오히려 뭐 교도관 분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 다른 이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협박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는 과연 그러면 자기 죄를 뉘우치면서 살아야 된다. 이 취지하고는 어긋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연쇄살인마 같은 사람들은. 그리고 사실 사형 선고 같은 경우 이제 소위 말해서 진범이 잡히면 어떡하냐. 물론 그런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마다 좀 다르지만 근데 사형을 실시하는 주도 당장 잡아서 당장 사형을 실시하는 게 아니라 보통 10년 이상을 두고 있다가 사형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사형제를 전체가 다 실시를 합니다. 사형을. 근데 일본의 경우도 상당 기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하는 이유도 혹시 모를 오판의 가능성을 제외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나라도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국민의 법감정상은 시간이 조금 좀 놔뒀다가 해도 집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본보기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사형 집행 시설 이것을 한다라는 거. 사실 옛날에 사형 집행할 때 마지막으로 사용할 집행이 김영삼 정권 때거든요. 네. 근데 그 전까지는 정권 바뀌기 전에 전임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을 위해서 전부 사인을 하고 나갔어요. 사형. 그러니까 후임 대통령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사인하고 나갔고, 근데 그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이게 사인을 안 하고 나가는 게 여태까지 이제 됐는데, 지금 이렇게 흉악범죄가 좀 아까 뭐 연합뉴스 속보 보니까 뭐 어디서 또 이 여자분이 또 뭐 크게 다치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사형제 폐지의 얘기가 제가 볼 땐 그다지 크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저도 며칠 전에 저희 집 근처 지하철역에서 네. 사건이 또 있었어가지고.
그 40대 여성이 60대 여성 때린 거 아니에요? 에스컬레이터 미는 거. 네. 맞아요. 네. 그런 것들도 보면 아니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그렇고 제가 저희 와이프와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에스컬레이터 지하철에서 탈 때도 앞 사람 타고 나서 한참 있다가 타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도 확 돌으면서 그냥 밀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아이고 참 얘도 신문지. 네. 앞서서 이제 더글로리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다음 소식 학폭 소식입니다. 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교협이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최종 심의 의결을 거쳐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오늘 확정하고 발표를 했는데, 즉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대입전형부터 해당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올해 4월에 교육부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이에 따라 학폭 조치 사항을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대학 수학능력시험, 논술, 실기 실적 위주 전형에 필수 반영해야 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실상 모든 전형에 이 조치 사항이 반영되는 셈인데요. 물론 반영 방법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날 교육부 그리고 대교협이 배포한 학폭 조치 사항 대입 반영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아예 이제 각 대학이 전형 지원 자격을 아예 제한할 수도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특히 인성이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되는 교대, 사범대의 경우에는 이러한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학폭 조치상 유형별로 감점을 차등 적용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학폭 조치가 1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다양한데, 경미한 조치에 대해서는 감점하지 않되 중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감점의 폭을 차등해서 부여하거나 서류 평가에서 등급을 강등시키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검정고시생에 대해서도 학폭 조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각 대학이 고등학교 학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도 안내를 했는데요. 이게 대입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가해 학생이 자퇴를 하는 경우, 신분 세탁하는 거죠. 네, 그런 경우를 악용할 여지가 있어서라고 봅니다. 학생부 마감일 이후 발생한 학폭 사안을 반영할지 여부는 대학의 재량이라고 하고요. 사안이 중대하거나 대입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학별 입학전형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단할 수 있다라고 교육부와 대교협이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각 대학은 이번 기본사항을 반영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내년 4월 말까지 해당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해야 한다고 하고요.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기업 홈페이지나 대입정보 포털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조치, 이번 이 대입 반영 학폭과의 대입 반영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말이에요. 지금 뭐 이를 반영하느냐 안 하느냐 각 대학의 자유로 맡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학생 수가 굉장히 줄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충원이 굉장히 절실한 대학들은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본래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사실 이런 논리가 성립돼요. 한 번 실수한 거 가지고 이거 뭐 대학 들어갈 때도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주장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일부 좀 진보적인 시각을 가진 그런 측에서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시각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너무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범죄인의 인권은 보호해 주는데 피해자의 인권은 오히려 그게 침해를 당하는 결과가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성 관련 범죄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글쎄요, 일부 피해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모든 제도가 단점 없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장점과 단점을 비교했을 때 단점보다 장점이 월등하다면 그 제도는 좋은 제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좋은 제도는 단점이 없는 제도, 피해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제도, 이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좀 접근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제가 볼 때에는 당연히 이 피해자를 보호할 뿐만이 아니라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제도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이 작년 2022년 출생 통계를 발표를 했는데요. 출생아 수가
그러니까 1년 전보다 11,000명 감소해서 24만 9천 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25만 명을 밑돌면서 역대 가장 적었다고 하고요.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역시 통계 작성 이래 최저라고 합니다. 합계 출산율은 1970년에는 4.53명이었는데 2018년 0.98명 그리고 지금 0.78명으로 계속해서 줄고 있고요. 시군구별로 보면은 일단 서울 관악구가 0.42명으로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이게 출생아 수에 비해 미혼 여성이 많은 결과로 풀이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저도 생각해보면 주변에 관악구에서 혼자 사는 그 주변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서 그런 게 좀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이제 대전 서구, 서울 광진구, 부산 중구 등도 낮은 수준을 보였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 쌍둥이 등 다태아의 경우에는 15,000명을 1년 전보다 500명이 늘었다고 하는데 전체 출생아 가운데 비중이 5.8%로 역대 최대였다고 하는데요. 이게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다태아 출산 확률이 높은 난임 시술을 받는 부부가 많아진 영향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모의 평균 출산 연령이 서울이 34.4세 그리고 충북이 32.6세였고요. 부의 평균 연령을 보면 35.9세, 2021년보다 높은 36세로 관련 통계가 시작한 2010년 이후 역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결혼과 출산 시점이 점점 늦춰진 결과인데 저는 아직 그래도 시간이 좀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 그럼요. 화이팅. 네.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면 뉴스에서 거의 매일 보다시피 하는 소식입니다. 이번 통계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제가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 기준으로 20년 후에요. 우리나라 대학이 제가 볼 땐 지금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면 4분의 1밖에 살아남을 수 없어요. 이 숫자를 본다면 많이 잡아도 3분의 1. 하지만 3분의 1 해도 그게 다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대학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 아이가 없으니까 빨리 결혼해서 아이 많이 낳아라. 저는 이거 반대합니다. 사실은. 아이를 낳고 안 낳고는 각 개인들에 있어서의 선택의 문제지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사실 진보가 민족주의적 성향이 되게 강해요. 근데 이게 원래 글로벌 스탠다드는 진보는 민족주의 성향이 강하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 진보의 특성인데 이젠 전 이민 생각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는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노동 가능 인구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때 어떻게 하냐라고 얘기하기 전에 제가 볼 때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이민을 좀 생각해야 되는 것, 이민을 받아들이는 거죠. 네.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참고적으로 진보적인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럽처럼 이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